안녕하세요. 저는 송산 팔체질건강연구소 임근택입니다. 저의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송산 팔체질연구소에서 개개인의 생리적인 특성과 팔체질 관점에서 식이요법을 상담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식이요법이 절실하신 분들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체질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와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암, 간장병, 당뇨, 혈압에 관한 개개인의 생리에 따른 별도의 식이요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고 링크를 여시면 됩니다. 저의 동영상은 개개인의 생리적인 체질적 특성에 따라서 가능한 한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집중해서 보시고 나중에 구독을 하셔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갱년기 이후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부족과 노년의 운동량 부족으로 모두가 골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낙상이 발생하면 고관절 등의 골절이 발생합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결과 골밀도는 더욱 악화되고 면역은 저하되어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대 이후에는 평생을 두고 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칼슘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슘 흡수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칼슘은 뼈의 99% 존재하고 혈액의 1% 있습니다. 칼슘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목적은 뼈로 흡수되어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원치 않게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액의 정체에 있다가 혈관벽에 침착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심장 동맥에 침착해서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신장과 요로에서 배출이 잘 안되어서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면 제일 먼저 신장은 부갑상샘에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하여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K2가 충분하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고 조골세포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서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K2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둘째, 비타민 K2가 부족하거나 세 번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섭취한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칼슘은 혈관벽에 침착, 즉 들러붙어서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나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심각하죠? 그 다음 심각한 문제는 신장은 부갑상샘에 신호를 보내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류로 내보내도록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에 녹아 들어와서 혈관에 들러붙거나 아니면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신장 결석, 신장 질환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풋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골밀도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슘 대사에 작용하는 주요 장기는 첫 번째가 신장이고 두 번째 부갑상샘 그리고 세 번째가 갑상샘입니다. 인체의 장기 중에서 뼈의 생성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칼슘의 섭취와 더불어서 신장이 골밀도와 관절의 연골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칼슘 흡수와 배설에 관여하는 주요 장기로서 부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서 칼슘을 뼈에 흡수시키도록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뼈의 칼슘이 혈관으로 빠져나와서 골밀도가 더 떨어지게 하는 위험한 일도 지시합니다.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부갑상선 호르몬 PTH가 있고 또 하나는 갑상선의 소포 곁세포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하면 신장과 부갑상선과 갑상선이 건강하고 칼슘과 함께 칼슘의 흡수를 잘 시켜주는 영양소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뼈가 튼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과는 반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0mg을 섭취한 사람이 300mg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에 칼슘 침착이 더 심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칼슘 보충제 건강식품이 아닌 멸치와 같은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도 그 결과 뼛속의 칼슘이 더 빠져나와서 골밀도가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멸치는 뼈 보충이 아니라 뼈 도둑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닥터3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면 이걸 더 뒷받침하는 정반대되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즉 칼슘 섭취는 실제로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골밀도를 악화시켰다는 세계 각국의 임상 자료를 제시합니다. 본인은 칼슘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 약 27% 더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00mg 이상 섭취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2.6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칼슘 흡수 방법은 칼슘을 섭취하기보다는 비타민 D3와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실제로 뼈의 골밀도를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작용 없이 100% 몸에 체계화된 칼슘 섭취 방법을 설명합니다. 골밀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먼저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부작용 없는 체계화된 칼슘 섭취 비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칼슘 섭취 비법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속도 편안하지만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속이 매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죠. 물속에서 잘 자라는 연꽃도 있고 또 건조한 사막에서 잘 크는 선인장도 있습니다. 또 풀만 먹는 초식동물도 있고 또 고기만 먹고 사는 육식동물도 있죠. 각자 동물들은 자기 몸에 맞는 음식만 먹어도 부작용도 없고 영양실조도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좋을까요?
사람마다 오장육부의 더움과 차가움이 다르고 장기의 기능의 강약 허실이 다 다릅니다. 칼슘을 부작용 없이 100% 완벽하게 내 몸에 흡수시키는 비법은 첫째, 내 몸에 맞는 칼슘 그리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K2 그리고 비타민 3를 섭취할 때 가능하고 뼈가 강해집니다. 첫째가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원료로 만들어진 칼슘이 흡수의 관건입니다. 조개 껍질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매우 차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이나 심장 동맥에 침착하여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칼슘은 몸이 더운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칼슘 원료가 됩니다. 이 산호칼슘은 바다에서 자라지만 성질이 덥습니다. 그래서 몸이 매우 차가운 사람이 섭취하면 뼈의 골밀도를 높이고 결코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칼슘은 반대로 몸이 더운 사람이 먹게 되면 체온을 더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칼슘이 혈관벽에 붙어서 또는 심장 동맥에 침착하여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칼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차가움과 더움의 성질이 달라서 각 개인에게 모두가 맞는 건 아니고 그 궁합이 잘 맞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칼슘은 무조건 어느 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 몸에 맞추어서 적절한 생리적으로 적합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자기 몸과 체질에 맞는 칼슘만 섭취한다면 다른 영양소를 섭취 않아도 부작용 없이 100% 흡수가 잘 됩니다. 물론 보조적인 비타민 K2나 비타민 D 등을 섭취하면 훨씬 더 몸에 좋죠. 비타민 K2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개인의 생리적인 특성과 체질적인 특질에 따라서 상세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했으니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병원 검사를 하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1-20분 정도 햇빛을 쬐주는데 특히 목을 노출해서 쬐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서 뼈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나머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햇볕을 쬐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칼슘 복합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칼슘 흡수가 잘 안되고 오히려 해롭게 되어서 뼈로 가야 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체질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로 몸이 가장 차가운 체질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칼슘을 선택하시면서 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은 칼슘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은 폐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폐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생리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하고 폐활량이 강해서 장거리를 잘 달리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D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시면 해롭습니다. 이 점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K2의 대표적인 보충제로서 메나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국장이나 나토 추출 성분인데 이건 역시 폐가 강하게 태어난 체질은 몸에 해로우니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폐가 약하게 태어난 체질들은 이걸 드시면 훨씬 흡수가 잘 되고 좋습니다. 이 점 매우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칼슘 섭취에 있어서 내 몸의 생리적인 특성과 체질에 맞추어서 이 동영상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체질감별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간단하게 최적의 칼슘 선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사이트와 책 소개에 링크가 있으니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신청해 주시고 또 제가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리면 볼 수 있도록 알림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